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또 그리스 문화,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 정치사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문화사, 그 헬레니즘과 관련을 해서 문화사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순서는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비교하는 걸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이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약속을 했죠.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사에서 그 반이 바뀌는 바람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느라고 진도를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사를 좀 늦게 들어가서 제가 좀 이렇게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당히 힘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리스에 대한 역사를 이제 그리스의 정치사 이제 쭉 한번 우리가 봤고, 오늘은 그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문화는 이제 다시 마지막에 이 헬레니즘의 문화와 조금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그리스의 문화는 특징 자체가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배우면 그 이후에 중세를 배우게 되는데, 중세 쪽으로 넘어가면 약간 신중심의 이런 그 문화가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비교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문화는 무슨 중심적이었다, 인간 중심적이었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하면은 철학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거장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런 아테네 학당, 이거는 이제 물론 그림 자체가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긴 한데, 이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이제 여기에 실어놓은 이유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한 살 더 어린 고1 때, 그때 시간에 이제 그 철학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되게 무서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글쓰기를 하고 3분 스피치하고, 이 3분 스피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엄청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첫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이 아테네 학당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한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한 3차 시에 거쳐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인물의 그 아테네 학당 여기에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손 동작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뭐 플라톤 보면 여기 보이시죠? 손가락을 위로 하고 계시죠?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플라톤.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를 조금 더 추구하는, 그 나름대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추구하는 사상에 맞춰서 그 그림에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소크라테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피타고라스 수학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배웠던 기억이 좀 가물가물 납니다. 여기 손동작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손바닥 아래 향하고 있고 위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아테네 학당만 보더라도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대단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리스 시대에는 자연 철학이 먼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런 탐구를 활발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근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탈레스 같은 경우는 근원을 물로 보았다.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는 원자로 보았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이분은 이 만물의 근원을 공기, 흙, 물, 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 철학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세기경에 진리의 상대성, 주관성을 주장하는 소피스트들이 뭐 이제 나타납니다.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는 뭐 뛰어난 자, 아니면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수사와 변론을 가리키는 교사,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교사를 지칭하는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이 소피스트.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런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기원전 5세기의 진리의 상대성, 주관성을 주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라고 합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들의 상대성을 비판을 하면서 아니다. 진리는 존재한다.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던 그 인물입니다.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플라톤, 이상국가, 손가락을 위로 하고 있었던 그 인물이죠. 아까 이 그림을 기억하셔도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이상국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윤리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 시간에 많이 더 자세히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바로 지금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에는 서양 학문의 기초를 정립한 인물,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 아리스토텔레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학은 이미 여러분 배웠어요. 언급한 적이 있죠.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는 이 인물이 이제 기록한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 이게 이제 이 그리스 시대의 문학으로 이제 기억하실 문학의 내용이죠. 구전대영,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해 내려왔던 그 트로이의 그 이야기를 최초로 그리스 알파벳으로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트로이의 이야기를 정말 체계적으로 막 그렇게 정리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이 기록물 자체에 이런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원전 8세기에 이제 그 암흑시대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어디 있니? 에게 문명이 멸망한 이후에 한동안 수세기 동안 문자 기록이 없어서 암흑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암흑시대를 다른 말로는 무슨 시대? 호메로스의 시대라고도 불린다라고 했잖아요. 유일한 기록물이죠.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그리고 이런 것들 문학 작품으로 문학이다, 그리스의 문화의 문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로 가겠습니다. 이 그리스 시대에 이제 역사학자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이 두 인물인데요. 헤로도토스도 역사라는 제목의 역사서를 남겼고, 투키디데스 역시 역사라는 제목의, 둘 다 제목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제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을 서술을 해놨는데, 자, 이 두 인물을 좀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쟁사를 2개를 배웠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기억나시죠? 페르시아 전쟁 먼저 배웠어요. 기원전 5세기에 아케메네스와 그리스와의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쟁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거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터진 전쟁이었죠. 이것을 각각 다룬 역사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를 다룬 서술한 인물은 바로 헤로도토스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룬 인물은 투키디데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전쟁사를 다뤘다는 차이점도 있지만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또 차이점이 등장을 해요. 자, 먼저
자,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서술을 한 이 헤로도토스라는 이 인물은요, 이 역사 전쟁을 서술을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의 생각을 듬뿍 담은 모습이 보여요. 성격을 달리하는 두 문명의 투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맞는 말이죠. 그리스와 페르시아 이 전쟁을 성격을 달리하는 두 문명의 투쟁이다, 전쟁이다 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을 하면서 들었던 전설이랄지 설화랄지 이런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정확성이 결여된다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1차 사료에 대한 정확성은 결여됐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나 뭐 사회적인 풍습이나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한편으로는 1차 사료에 대한 그 정확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그리고 이 전쟁사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담은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뭐 전제, 그리스가 자유, 이런 서로 다른 문명의 전쟁이다 이렇게.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자, 그런데 투키디데스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물론 이 역사, 이 책이요 그 미완성 책이기는 하지만 헤로도토스와 달리 완전 엄밀한 사료 비판. 그래서 별명이요 고대사의 랑케래요. 랑케라는 인물은 역사가의 임무로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료 비판이죠. 사료 비판. 그래서 엄밀한 사료 비판을 추구했다라고 해서 고대 랑케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인간의 심리랄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통찰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료 검토, 사실 바탕, 그리고 이 투키디데스 이 인물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그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이 펠레폰네소스 그 전쟁을 서술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장군으로서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그 정말 본인이 직접 이 두 눈으로 겪은 내용들을 엄밀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그 서술을 한 역사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로도토스와 또 차이점이, 그 사료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면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이 투키디데스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사나 문화사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도외시했어요. 문화사에 대한 서술은 아예 없는.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예요? 설화나 뭐 구전되는 이야기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다뤘다면 투키디데스는 정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외에 문화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고대 랑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비교하는 그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캐치내셔야 돼요. 다루고 있는 전쟁사도 다르지만 기록하고 있는 스타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극과 미술만 남았는데 교과서에도 이 정도는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잠깐 볼까요? 교과서에도 이제 약간 방금 말한 그 투키디데스에 대한 이야기, 헤로도토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왔다면 여기 있네요. 문학에 이제 이 서사시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 나오죠. 그 다음에 건축 조각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한 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연극에는 뭐 비극 작가와 희극 작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제가 기록을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비극 작가로는 소포클레스, 그 다음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작가로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작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은 조화와 균형의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시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미술의 특징이다. 조화, 균형. 그래서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고, 조각이 많이 발달을 했대요. 조각. 자, 신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좀 우리가 깊게 좀 보려고 합니다. 신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도 파르테논 신전 해가지고 아테네의 수호신이었던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이래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도리스 양식, 뭐 비례감, 정중함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그 기둥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파르테논 신전이겠죠.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양식. 자, 기둥이 이렇게 총 3개의 양식이 존재해요. 도리아 기둥, BC 7세기에서 5세기에 유행했던 기둥 양식이고, 그 이후에 BC 6세기에는 이오니아식 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 후에 코린트식이라고 해서 BC 4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유행했던 기둥 양식에 맞춰서 신전이 건축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이제 이 도리아 양식, 대체 도리아 양식이 뭐길래 이런 말을 하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개를 모두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위에도 이렇게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해서 지금 여기가 좀 다른 걸 보이시죠, 여러분? 그 위에. 그러니까 신전에 그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 그 기둥의 위를 보면은 이것이 어떤 양식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건축 양식은 크게 모양에 따라서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 초기 양식이 바로 도리아 양식입니다. 그리스 초기 양식.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고. 자, 주두가요 단순해요.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그죠? 아무런 장식이 없는 거. 초기 양식. 이게 바로 초기 도리아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오니아 양식은 뭐냐? 가늘고요. 보다 더 가늘고 주두 내 모서리에 소용돌이 모양이 있어요. 소용돌이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이 소용돌이 모양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오니아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주두의 모양이 단순하면 도리아 양식이고 아무런 장식이 없으면 도리아 양식이고, 이오니아 양식 조금 더 가늘고 주두 내 모서리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용돌이 장식이 있다. 그러면 이오니아식이구나. 대표 신전이 에레크테이온 신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좀 보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자, 코린트 양식은 후기 양식이에요. 후기 양식. 좀 더 확연히 다른 점이 보이죠. 복잡합니다. 뭔가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해보자면 이 소용돌이 밑부분에요. 잎사귀 장식이 있대요. 잎사귀 장식. 이 잎사귀 이름이 뭐였더라? 아칸선스 잎사귀였나? 아칸선스 잎사귀인가? 그 이름이 갑자기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은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소용돌이 모양 아래에 잎사귀 장식이 첨가된 것이 그리스 후기의 코린트 양식이구나. 기둥 위 아래로 파인홈도 조금 더 가늘다라고는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선생님이 눈에는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그 파인홈도 조금 더 가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 받침수도 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눈에는 좀 확연히 보이진 않죠. 그래서 결국은 요점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 그 후기에 등장한 양식으로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레니즘 시대나 로마 시대에 특히 더 유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랄지 로마의 판테온 신전 이런 신전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 때까지 유행을 했던 그런 신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딱 보아도 이 3개를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아, 이오니아, 그 다음에 코린트.
그리고 대표 양식, 그리고 그 초기의 도리아 기둥의 양식으로 했던 초기의 그 건축 양식이 바로 도리아, 그리고 이것을 딴 파르테논 신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를 배웠죠, 여러분. 그리스 시대, 그리스 세계 보이시죠? 여기에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 이런 내용들 배웠죠. 그 위를 보면 마케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한 번에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점차 이 펠레소스 전쟁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그리스 세계가 쇠퇴를 하면서 우리는 간단하게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에게 멸망했다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하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끝냈죠. 사실은 이제 점차 이 마케도니아가 커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테네랑 테베는 서로 경쟁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지만 서로 사이가 나빴었어요. 초반 그리스 내에서는 같은 헬레네스라고 불리는 그리스 세계의 같은 민족이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야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폴리스였던 이 아테네 테베는 서로 그 힘이 셌던 만큼 아테네와 스파르타처럼 약간 그 경쟁 구도에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를 상대로 크게 전투를 한번 합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테네와 테베가 손을 잡죠. 그 전투의 이름이 바로 케로네아 전투예요. 케로네아 전투. 이 케로네아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마케도니아가 이겼겠죠. 아테네와 테베 무너집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이긴 이후에 마케도니아가요, 바로 이게 멸망을 시킨 건 아니고, 우리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자. 페르시아, 나의 주적인, 우리 마케도니아의 적인 페르시아를 내가 원정을 떠나려고 한다. 우리 함께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이 아테네, 테베, 그리스 세계에 화의를 청합니다. 화의를 청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함께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가 그 아래에 있는 그리스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자비를 좀 베풀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그리스 세계 쪽에서 다시 한번 이 마케도니아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 마케도니아의 이제 이 필립이 이제 열이 받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 세계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리스 세계에서는 마케도니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겠죠. 그 동맹의 이름이 코린트 동맹이에요. 헬레네스 동맹이라고도 하는데, 코린트 동맹으로 이 마케도니아에게 이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 그리스 세계가 동맹을 맺게 됐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 그리스가 드디어 하나의 국가가 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코린트 동맹을 맺어서 마케도니아와 한판 크게 붙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 내부에서 궁정 암투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부왕 암살. 이게 뭐냐면 이제 필립이 죽게 돼요. 필리포스가 죽게 됩니다. 필립, 알렉산드로스의 아빠예요. 이게 이야기로는 필리포스가 그 연인 사이였던 그 군 대장에게 암살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왕이 암살을 당하면서 마지막 테베 완벽하게 응징을 하고 BC 335년에 그리스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마케도니아가 그 동방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 마케도니아가 내부의 정리,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리스 세계의 정리, 이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로네아 전투, 코린트 동맹, 이런 이야기
이런 용어 한번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이제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필립의 뒤를 이어서 상황 정리시키고, 마케도니아 정리, 그 아래에 있는 그리스 세계 정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필립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정당한 그 혈통으로 자신의 왕자리를 차지한 것도 있지만, 이미 아까 말했던 그 케로네아 전투 때 그 부왕과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면서 전투에 있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립이 암살을 당한 이후에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별탈 없이 제국을,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제국이 아니겠지만 그 필립의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 떠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드디어 정복을 하고요.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해요. 그러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와, 이거 좀 오랜만에 보는 용어입니다. 오스만 제국도 한때 이렇게 세 제국을 건설을 했었죠.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 먼저 이 세 제국의 세 대륙을 걸친 대륙을 완성했었다라는 것. 물론 잠깐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지도 볼까요? 초기 영역, 여기죠. 여기서 그리스 세계 정리하고 이렇게 인더스강 유역까지 보이죠?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잘한 거는 정복뿐만이 아니고 정복 이후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서융합 정책을 펼쳤어요. 세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 동방에 있는 전제군주제를 도입을 해서 페르시아의 통치체제를 수용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정복민들의 문화를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이 정복 지역에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용어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의 결혼을 장려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장군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장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융합 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알렉산드로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 건설했고 헬렌진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동방의 전제주군 주제를 도입을 하였다. 페르시아 통치체제를 수용을 했고 피종복민의 문화를 존중을 했고, 그리고 이 정복 지역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어 그리스인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드로스가 일찍 죽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30세 정도의 나이에 죽어서 정말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입장에선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그 사후에 다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분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기원전 1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배운 이후에 이제 로마사를 배울 건데,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해서 이 로마 역시 이탈리아 만도 통일하고 결국엔 다시 알렉산드로스 제국 못지않은 대제국을 형성을 하거든요. 결국에 다시 이제 이 1세기 후반에 로마에 의해서 이 정복지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잠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열했던 이야기 사실은 서아시아서 배울 때 제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결국엔 누구의 침공으로 멸망을 해요? 그죠? 알렉산드로스 침공으로 멸망했다라는 이야기 우리 지난 그 서아시아사 배울 때 배운 적 있죠. 그리고 잠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여기를 제국을 통일을 했는데 사후 제국이 분열함으로 인해서 서아시아 영토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는 방금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다시 분열했다라고 배웠고, 이때는 이제 다시 이 그리스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를 하다가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다시 박트리아, 파트리아로 가면서 우리 서아시아사 이어서 배웠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다시 멸망을 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간단하게 헬레니즘 문화로 갑시다.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문화 플러스한 거죠. 융합. 그래서 개방적인 세계 시민주의, 활발한 교류, 개방성.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작은 그리스 폴리스 안에 있었던 그 공동체적인 구속력이랄지 배타성이랄지 이거를 풀어헤치고 이제 개방성, 활발한 교류.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좀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개인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를 그 어떻게 보면은 폴리스의 강한 구속력을, 배타성을 그 무너뜨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개인으로 넘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개방적, 세계 시민주의적, 그리고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문화, 융합.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철학으로 갑시다. 이때 철학이 또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토아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달랐죠.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면 이제 이 철학에서 이 스토아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의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스토아파의 그 문화를 나중에 로마인들이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로마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크게 이 전 세대륙을 넘나들 정도의 대제국을 형성한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다시 한번 로마가 또다시 이런 비슷한 영역의 대제국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기에 그 시민의 의무, 그러니까 이러한 큰 제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로마인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또 다른 측면에 스토아 학파와 다른 측면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의 행복을 위해서의 그 마음의 안정, 만족, 추구, 이렇게 두 개의 학파가 이제 보여집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학. 지금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이제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아무래도 그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연과학과 그리고 그리스 세계의 문학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쫘르르륵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에우클레이데스, 뭐 우리는 이제 유클리드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대요.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아리스타르쿠스가 이제 태양 중심설을 이제 주장을 처음 하게 됩니다. 태양 중심설.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인물이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성과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로필로스, 처음으로 인간의 그 해부, 인체 해부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뇌, 신경계통, 이런 해부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인물의 등장, 헤로필로스. 자연과학이 발달했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예술, 현실적인 아름다움, 관능적이다, 격정적이다, 이런 예술.
헬레니즘 하면은 조각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각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세 개의 조각은 상식이기 때문에 역사를 넘어서서 이 정도의 상식을 좀 갖춰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성인으로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밀로스 섬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니케상, 니케상, 그리스의 밀로스 섬에서 발견됐다라고 하죠.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너스상. 인간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라오콘상 역시 육체와 격한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 로마의 농부가 뭐 밭을 일구다가 뭐 발견한 그 상이라고 하죠. 라오콘. 뭔가 격한 감정을, 그리고 근육 뼈 하나하나까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뼈 하나하나 보이죠? 이 근육까지 하나하나를. 대단히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여과 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케상. 그리스가 시리아랑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를 기념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의 나이키, 거기서 온 니케상 3개. 라오콘상, 뭐 비너스상, 니케상, 이렇게 3개. 모두 다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작품이고, 현실적인 아름다움, 관능적, 격정적, 이거의 특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교과서의 내용 천천히 보시라고. 그 아르키메데스는 뭐 유레카 이야기, 뭐 뛰어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어렸을 때 막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모두 다 여기서 이때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의 학자들에게서 나온 문화구나. 이게 이제 결국에는 먼 인더스강까지 이제 존재했던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답게 북인도까지 전파가 돼서 훗날 간다라 미술 양식이 성립을 하면서 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전파된 간다라 미술, 간다라 불교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간다라 미술 양식 성립에 영향을 줬구나. 아, 간다라가 헬레니즘과 관계가 뭔가 있구나. 여기서 눈치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간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려고 정리만 했습니다. 헬레니즘, 그리스인의 것, 그리스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헬레니즘 시대는 그러면 언제냐? 뭐 이야기가 이제 각각 달라요. 뭐 원정부터다, 아니다, 뭐 그 사후부터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둘 다 어쨌든 BC 4세기부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일찍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았더라면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만약이라는 만약이라는 이렇게 질문도 던지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런 엄청난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이러한 동서서 융합 정책까지 펼쳐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켜서 그 이후에 로마까지, 그리고 뭐 간다라 문화 같은 먼 그 훗날의 영향을,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 만약에 알렉산드로스 제왕이 정말 오래 살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드로스 사후건 동방 원정이건 어쨌든 4세기부터 이 시대를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게 돼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도 이제 로마 시대의 재정을 완성시킨 황제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 정복을 할 때까지 그 시대를,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30세기까지, 기원전 30까지
30세기가 아니에요. 기원전 30까지 그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다라고 명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문화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한번 잠깐 볼까요? 크게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정리해 놓은 거 역사부도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 철학이 발달했는데 이게 뭐 인간 철학으로 소피스트들 그 이후에 반대하는 소키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까 파르테논 신장, 그죠? 이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 이런 자연 철학들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타르코스 이런 자연과학 발달했고, 그 이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아리스타르코스나 에라토스테네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인체 해부에 대한 헤로필로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고, 폴리스 세계를 초월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고, 학파가 두 개의 학파가 있었죠. 스토아, 에피크로스.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태도, 이성, 에피크로스는 정신적인 즐거움, 좀 다른 측면. 결국엔 이 스토아 학파를 나중에 로마인들이 많이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했고,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계의 건축, 건축이 아니죠. 조각상 우리가 봤죠. 그래서 라오콘 군상, 그리고 밀로 섬의 비너스상, 그 다음에 니케상, 이렇게 세 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문화사 정리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문화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